단기, 중기, 장기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현금화, 수익화 실현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그거 못지않게 비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내 투자 전략과 원칙과 기준이 깨졌으면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지방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첫 스타트로 부산을 갑니다. 11월 18일 부산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좀 많이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즐거운 투자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정말 많은 분들이 평일에 찾아와 주시고 제가 감사 인사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글로 올리는 것보다 직접 또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됐는데 역시나 제 구독자분들이라서 그런지 다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나가면서 엄청 응원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용기와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바쁜 평일에 또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제가 막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열정이 넘쳐가지고 미친 열정으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듣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가신 분도 있었고 평택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연령대도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분들 위해서 또 잘 얘기해가지고 또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자주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뭐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아무리 악플이 달리더라도 계속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산도 갈 수 있게 됐고 부산이 제일 첫 번째 일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셔서 인천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일단은 11월, 12월 주말에 열심히 지방 투어를 갈 생각이고 또 많은 지역에서 또 엄청나게 요청 주시면 제가 또 강력하게 얘기 잘 해서 저는 진짜 전국으로 제주도까지도 그때 그 도와주신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때 제주도 많은 분들이 요청하면 가야죠. 그렇게 또 그 먼 제주도도 얘기를 해주셔서 잘하면 또 저희가 제주도도 한번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투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거 찍는 오늘 11월 6일 주말에 공매도 금지 관련돼서 속보가 나왔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2차전지 이슈 체크해서 아마 좀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상한가 잔치였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일단 거래 금액이 1조가 터졌고요. 에코프로 당연히 상한가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상한가, 포스코 퓨처엠 상한가, 금량 상한가 같죠. 2차전지가 아무래도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됐기 때문에 급격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뭐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저는 그래도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어질진 저희도 모르죠. 그걸 뭐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미래에 대한 미래 뭐 신만 알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일단 부정적인 요소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불법 공매도 왜 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불법 공매도 근절되는 거에 당연히 뭐 청원 참여한 부분이 있고 근데 저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2차전지에 관해서 많이 손실을 본 부분 많은 손실을 고점에 사서 손실 본 분들이 오늘 계기로 조금 손실이 많이 줄어드실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도 2차전지에 비중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의
수익,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의 수익과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의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 그거에만 저는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막 이런 사실은 공매도도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뭐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 남발용으로 그런 이슈가 돼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정치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저희 구독자분들의 경제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통해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도주가 어찌됐건 상한가를 올라가면서 공매도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수급적인 전환점이 들어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를 못 치게 되면 롱숏 펀드 자금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장에 수급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거는 제가 뭐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자고 얘기하거나 조심하자고 얘기하면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본인 식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의견은 팩트로만 봐주시고, 강의 관련돼 가지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제가 비교 설명하려고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CDMO 회사가 아니고 셀트리온은 엄연하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다. 근데 그거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는 상대적인 비교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너무 잘 알죠. 저도 램시마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트룩시마 혈액암 치료제, 허주마 유방암 치료제, 이 3인방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의 핵심 카우고 가장 중요한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인 거 아는데, 그 강의에서 설명드린 거는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상대적인 비교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세 가지의 바이오시밀러가 주된 매출처고 그게 성장 동력인 거는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 주신 분은 제가 당연히 그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당연히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는 일단 뭐 하루 이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요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2차 전지 이슈 체크를 한번 좀 자세히 다뤄드리고, 아직 2차 전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뭐 TC 스틸도 실적이 안 나왔고, 삼화알미늄,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싹 훑으면서 2차 전지 이슈 체크를 다루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2차 전지로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이 손실 부분이 많이 회복이 돼서 좀 저는 상당히 다행이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업 분석 훈련소든 저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그 유사 투자자문 카톡방이나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기 차원임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 식대로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실적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아주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컨텐츠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5가지가 준비됐다고 하죠. 네, 일단 은퇴하신 분도 있고 현존하신 분들이 있는데, 현존하신 분들 이름만 얘기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진짜 이분들 진짜 꼭 한번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막 50만 100만 채널에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현존하신 분들 중에 뭐 사실 제일 유명하신 분은 그쵸, 아마 워렌 버핏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안 나오시는데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계시고, 하워드 막스, 워렌 버핏도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참고했다고 하죠. 하워드 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 중에 스탠리 드래큰밀러 이분도 계시고,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론 베런 이분도 계시고, 켄 피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시타델이란 창업주 켄 그리핀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이 빌 에크먼이란 아주 젊은, 이분도 저랑 비슷한 연령대 것 같은 40대신 것 같은데, 빌 에크먼 CEO가 있고,
네, 저는 현존하시는 분 중에 꼭 나오면 보는 분은 하워드 막스하고 레이 달리오. 워렌 버핏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개념으로 보고요. 하워드 막스랑 레이 달리오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시는 분 중에 사실은 모든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딱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피터 린치를 꼽습니다. 피터 린치가 아마 역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수익률만 치면 워낙 피터 린치 그분이 젊은 나이에 빨리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뭐 국내에도 지사가 있을 정도로,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분이 13년간 AUM이라고 하죠. 연간 운용자산 규모를 600배를 증가시켰죠. 수익률을 치면 연평균 29.2%입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 옹의 수익률이 연평균 23%니까 워렌 버핏 옹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았죠. 근데 이분의 그 피터 린치의 과거 최고 11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34%에 달할 정도로 대략 35% 엄청난 수익률을 내신 분이고요. 피터 린치의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PEG라는 개념. 그 회사의 한 주당, 이거 너무 많이 설명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성장률만큼 시가총액이 똑같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EG가 1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이익의 성장률하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의 성장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피터 린치는 PEG가 0.5 이하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PEG가 1을 넘으면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PEG는 상당히 구조적인 성장주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PEG라는 개념이 저는 훨씬 PER이나 PBR보다는 밸류에이션 평가하는데 훨씬 유용하다. 그래서 PEG란 개념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터 린치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GARP라고 하죠. 이건 뭐의 약자냐면 Growth at Reasonable Price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보유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 적정한 가격이 핵심인데요. 시장 상황보다 개별 기업의 성장성과 개별 기업의 실적에 훨씬 피터 린치는 주목했고요. 저 역시도 피터 린치의 전략이 주식 투자에서는 아주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한테는 피터 린치의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피터 린치의 PEG 개념은 3년간 평균 EPS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증가율을 PER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적인 성장주가 많은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 반도체 소부장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플랫폼 산업, 엔터 산업,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이 PEG 값을 적용해보면 굉장히 좋은 가치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피터 린치는 PEG 값이 낮다고 무조건 투자한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재무 구조, 기업의 재고 상황, 그 다음에 수급 관계를 다양하게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장의 어떤 아주 명확한 기준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부인과 와이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여성 스타킹, 그것도 생활 속에서 발견해서 몇십 배 수익을 낸 일화도 있고요. 사실 피터 린치 관련된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책을 한번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지 한번 직접 읽어보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얘기를 많이 해서 워렌 버핏 좀 짧게 소개해드리면, 워렌 버핏은 핵심은 경제적 해자라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일종의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강력한 가격 결정 권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을 주로 워렌 버핏이 큰 수익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팔고 있지 않는 코카콜라라든지, 최근에 사서 어떻게 보면 가격 독점력, 서비스 독점력, 높은 시장 지위, 그게 지금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제적 해자라는 점에 워렌 버핏이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워렌 버핏 기업 선택 기준은 핵심은 저는
강력한 실적이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는 피터 린치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도 강력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은 결국 그 기업의 주가를 따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관심 기업이 되려면 첫 번째는 과거 10년 이상 주당 순이익이 강한 상승 기조를 일으켜야 되고, 두 번째, 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기업이 강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업이 순이익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낸 순이익을 바탕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평균 대략 23%의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리고 저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전략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에서 시세 차익을 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게 극도로 중요하다. 첫 번째, 유동자산이 풍부해서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되고, 유동자산 말씀드렸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게 유동자산입니다. 두 번째, 꾸준하게 이익을 달성해야 된다. 세 번째,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 유동자산만으로 유동부채나 장기 차입금, 유동부채는 뭐라고 했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나 장기 차입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기업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구조 중에 건강한 기업, 그런데 손실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 그리고 PER이 적정 PER 배수를 넘지 않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을 벤자민 그레이엄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데이비드 드레먼의 투자 전략도 한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는데요. 인기주가 아닌 소외주를 사라고 했는데요. 향후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 이미 그 기업에는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업 전망이 어둡다고 예상이 되면 성장성에 의구심을 품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을 거고, 그러면 그 기업 자체는 크게 할인되어 거래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인기주의 가치는 과대평가하고 소외주의 가치는 가소평가한다는 게 드레먼이 언급한 과잉 반응의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소외주는 주가가 적정 가치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눈여겨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화학 관련된 회사는 아예 가치가 평가를 못 받고 소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적정 가치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역발상의 관점으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피터 린치,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데이비드 드레먼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하워드 막스, 스탠리 드러켄밀러, 론 베론, 그 다음에 빌 에커먼, 레이 달리오, 켄 피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의 내용은 꼭 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좋은 장점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데 일종의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 스탠리 드러켄밀러, 론 베런, 켄 피셔, 빌 에커먼, 레이 달리오 다 다뤄주세요. 라든가 이 중에 꼭 하워드 막스는 꼭 다뤄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전설의 투자가들 해서 시리즈물로 저희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업 노하우인데, 일단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단기 비중을 저는 늘립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그리고 장기 비중은 줄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자, 시장 상황이 나쁘면 반대예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장기 비중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시장 상황이 나쁘면 저는 장기 비중을 늘리고 단기 비중을 줄여요.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이 나쁠 때 매매할 종목들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제 동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러면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죠? 오늘은 2차전지 그 공매도 금지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시장 상황 나쁘죠?
왜? 여전히 제가 오늘자 종합은 확인 안 해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점 대비 20% 넘게 빠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50% 넘게 빠진 거 수두룩하죠. 차트 보면 다 꺾였어요. 헬스케어도 꺾였고 엔터도 꺾였고 반도체 뭐 일부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종목들만 살아있고요. 제약바이오 꺾였죠. 미용의료기기 살아있네요. 엔터 꺾였죠. 뭐 방산 꺾였는데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죠. 또 뭐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 다 꺾였죠. 2차전지 다 꺾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나쁜 상황에서는 지금같이 시장이 나쁘면 오히려 중장기 비중 포트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중장기 포트가 최소 50, 그죠? 50%. 장기 포트가. 그 다음에 중기 포트가 30%, 단기가 20%입니다. 그런데 장기라고 하는 거는 5년 이상 끌고 가는 거고요. 중기라고 하는 거는 대략 6개월에서 뭐 1.5년, 18개월. 예. 6개월에서 1.5년 미칩니다. 6개월에서 1.5년이 저는 중기고요. 단기라고 하는 거는 한 달 이내 파는 거예요. 한 달 이내. 자, 장기 50% 가져가는 거는 5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중기 30% 이상 비중 가져가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반, 단기 20% 가져가는 거는 한 달 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지금 장이 나쁘다고 했죠. 장이 나빠서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단기, 중기에서 사실 저도 손실 본 종목이 있겠죠. 손실 본 종목이 있고 이익 난 종목이 있겠죠. 네, 그래서 단기는 50% 이상 비중 가져가는 건데 5년 이상, 중기는 30% 이상 비중 가져가는 건데 6개월에서 1년 반, 단기는 20% 가져가는 건데 한 달 이내 파는 건데,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저도 최근에 시장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이 크죠. 엄청나게 손실 크고, 단기로 들어갔던 것들, 중기로 들어갔던 것들, 물론 제가 단기로 답변을 드렸죠. 8% 기계적인 손절을 치는데, 제가 단기로 들어간 것 중에 대형주들이 있어요. 대형주들. 시가총액 큰 것들. 여기서 말하는 대형주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저는 시총 기준으로 8천억 정도면 제 기준엔 대형주로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 뭐 시총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매매를 위해 들어간 것들 중에 이런 거들은 뭐 8%에 기계적으로 손절을 치죠. 그런데 8천원 이상 대형주 들어간 것 중에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것들은 저도 손절 안 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도 이런 대형주들조차도 8천억이 넘든 안 넘든 손절 쳤으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텐데 손절 못 친 종목들이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못 친 종목들 8천억이든 1조든 중기 단기에서 손실난 종목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은 중기 단기에 있는 물량을 줄여서라도 이 장기성 물량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엄청나게 치고 있고요. 중기 단기 들어간 것 중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 지금은 여전히 단기의 비중이 20%지만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다시 또 나빠질 수 있죠. 그러면 단기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일 거고, 시장이 좋아지면 단기 비중을 20%에서 30% 늘릴 거예요. 그 이유는 단기 비중을 열심히 늘려서 열심히 매매를 해서 그 매매한 거를 바탕으로 장기 들어가는 5년 이상에 들어가는 물량, 수량을 모으기 위해서. 그럼 중기는 목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6개월에서 1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기는 저는 목표 수익률은 30% 이상을 잡습니다. 30% 이상. 30%. 그럼 장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0% 이상 잡아요. 최소한 50% 이상. 단기 궁금하시죠? 단기는 한 달 안이잖아요. 단기는 저는 목표 수익률 10% 잡습니다. 10%.
목표 수익률 10% 잡고요. 네. 그리고 손절 단기 8%라고 말씀드렸고, 중기하고 장기 궁금하시죠? 네. 중기는 저는 30%가 마이너스 되면 손절합니다. 30%. 장기. 네. 장기는 진짜 손절 안 치고 싶은데, 그래도 장기도 손절 칩니다. 장기도 30% 되면 절반 이상 손절합니다. 아무리 장기 물량에도 30%가 꺾이면 절반 이상 손절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 중기, 장기를 다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 120만 원대 사신 분이 에코프로 60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못 사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개별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에코프로 120만 원에 사신 분이 60만 원 떨어졌는데 못 사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죠. 포스코 퓨처엠 59만 원 찍은 게 지금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못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기, 중기, 장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비중 조절이에요. 비중 조절. 예를 들어 단기를 제가 1,000만 원을 어떤 개별 종목을 매매를 한다 치면 1,000만 원 제가 한 번에 살까요? 예, 절대 한 번에 사지 않고요. 최소한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번 이상 나눠서 삽니다. 5번 이상. 5번 이상 나눠서 사는데 그 5번도 일단 무조건 양봉일 때, 상승할 때는 저는 매매를 안 하고요. 무조건 파란불일 때만 삽니다. 파란불일 때. 그럼 파란불 안 오면? 그럼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원칙과 기준이 올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하지를 않는 거죠. 파란불일 때만 사는 겁니다. 파란불이 연속으로 5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파란불 3번밖에 안 오면 3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또 기다리는 거예요. 단기고 그렇고. 장기는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6천만 원, 7천만 원 이상 산다. 그럼 5번만 사겠어요? 더 쪼개져. 10번 막 이렇게 쪼개져. 10번은 그냥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때는 많이 빠져가지고 5% 이상 빠졌다. 그러면 그때 한 1,000 들어가고 또 한 1%밖에 안 졌다. 그러면 한 500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나눠서 사는 거죠. 그럼 최종 내 목적지는 이 종목 1억 사는 거다. 그럼 계속 나눠서 조금씩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파는 거잖아요. 매도. 매도보다 어려운 거는 손절이죠. 제가 지금 눈물을 머금고 중기에 있는 포트폴리오, 단기에 있는 포트폴리오 손절을 몇 천만 원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왜? 장기 물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 중기, 장기를 가져가는 거는 결국은 내 전체 투자금 파일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투자금 파일을 키우기 위한 거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뭔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또 하고 해서 정했는데 그래도 틀리면 계속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저는 단기는 아무래도 기업 분석이 덜 됐겠죠. 그러니까 시세는 먹을 수 있어도 큰 흐름을 못 먹거나 아니면 모멘텀이랑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기로 잘못 종목 선정하면 말 그대로 단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8%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놨는데 그거를 시가총액 8천억 이상이라는 또 다른 안정장치를 어기고 제가 매도를 안 했더니 엄청나게 손실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과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단기, 중기의 비중 조절, 첫 번째, 단기, 중기의 각각의 손절 목표,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의 각각의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예를 들어 5년 보유했는데 50% 수익률 드디어 났어. 이거 100%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못 팔잖아요? 그럼 그 수익률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료 강의 때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거 파는 게 너무 어렵다. 저도 여전히 어려워요. 답은 AI가 되자, 기계가 되자. 살 때도 제가 1,000만 원 사는데도 5번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팔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는 건 꼭 탈이 나요. 에코프로 탈 나는 것처럼. 그러면 내 비중의 30%에서 50%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비중 조절이 사실 매도는 뭐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매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비중 조절이에요. 비중을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급격하게 오른 거 30에서 50% 비중을 줄여놔 보세요. 그럼 마음이 너무 편하다니까요. 그러면 이 30% 50% 줄여놓은 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해서 기회를 엄청나게 날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냐면 계속 손절을 쳐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주가 싸고 좋은 기업들이 널렸기 때문에 이 좀 장기로 수량을 모아서 50% 이상 먹는 종목들을 엄청나게 늘리기 위해서 이 짧게 본 것들 10% 수익 본 거, 30% 수익 난 것들 중에 잘못 들어간 거, 소위 물린 것들 다 지금 저는 손절을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손절 치는 거 저도 피눈물 나요. 이제 여기서 손절 더 치면 몇억 대까지 손절 칠 건데, 피눈물 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50% 이상 50% 수익률을 보고 장기로 들어가는 물량에 넣어두면 이 손실 난 것 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왜? 지금은 싸진 종목들이 많아졌는데 그 싸진 종목들이 업황이 성장하고 그 회사들 숫자가 찍히는데 그냥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단타를 치기 위해 들어간 것들 중에 실패한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것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작업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로 들어간 것도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30% 조금 못 미쳤는데 27% 됐는데 30%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될까요? 그 본인의 판단인데 27%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럼 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답은 없는데 정답에 가까운 우리가 실패를 줄이는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노리려면 현금화 하셔야 돼요. 현금화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저만 해도 가상 수익률은 막 1000% 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현금화해서 내가 찾자는 그게 내 돈이 아닌데 게임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배분하는 거, 비중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손절 치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현금화하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이거 너 얼마나 벌었냐, 수익률이 얼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표 수익률 되면 그 목표 수익률 비슷한 근처에 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파셔서 현금화 하시는 거예요. 다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비중 조절 하시는 거예요. 비중 조절. 그러면 그 비중 조절한 걸로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제가 진작에 손절치고 진작에 현금화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렸는데 결국 멘탈 관리 안 되고 저도 손가락 관리가 안 돼가지고 비중 조절 실패하니까 손실이 눈덩이만큼 몇 천만 원, 몇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실행에 옮겨야지 저는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걸 하나의 콘텐츠로 다뤄도 될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한번 더 내용을 조금 데이터, 숫자로 보여드려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단기, 중기, 장기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현금화, 수익화 실현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그거 못지않게 비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내 투자 전략과 원칙과 기준이 깨졌으면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손절하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시는 게 확률적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제 실전 투자 관련된 내용이랑 관련돼서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매도,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 조절, 이거는 계속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나면 구독자분들한테 100% 다 무조건 오픈할 거예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고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개별 기업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개별 기업 중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맞추셔야 되고, 이것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기업이
새로 이 기업을 지금 이 기업을 다소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돈도 이 기업을 또 살 만큼 매력적인지, 예. 새로운 돈 생겼는데 새로운 돈으로 다른 기업을 사고 싶다. 다른 기업에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잘못 분석이 됐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덜 됐거나 그 기업이 사는 시점에서 매력적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이지 않게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그럼 그 바뀐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어떤 대처,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 뒤에 3가지 질문은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